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잠깐 1시간 동안 저한테 시간을 이렇게 줬는데요. 제목이 바다를 지키는 히어로 해양경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이 왜 필요하고, 해양경찰이 무슨 일을 하고, 해양경찰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설명할 건데, 이 대상 관객이 중고등학생들도 있다고 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려운 것은 좀 생략을 하고 유인물에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그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장덕종이고요. 주로 그 바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방안, 또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손해, 즉 피해가 줄어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선박 충돌 사고랄지, 바다에서 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 우리 잘 아는 허베이 스피리토라는 선박 충돌 사고 있었는데, 이런 그 대형 해양 환경 오염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쭉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광주는 그 내륙이잖아요. 바다가 없습니다, 광주에는. 그런데 조금 이제 바다를 보려면 목포나 여수나 신안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데는 이제 여수에가 있어요. 저희 학과 그 위치가. 그래서 여수는 이제 그 바다로 유명한 데고, 최근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바다. 바다. 해양, 바다, 다 같은 말인데 뭐가 생각나요? 연어. 연어. 또? 네. 거북이. 또? 파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바다를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광주 학생들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니까, 그 사진이나 어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주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바다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 오늘 그래서 바다는 무엇을 하는 데일까? 여기서부터 우리 해양경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말을 했지만은 바다는 굉장히 그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많습니다. 떠다니는 선박도 있고, 또 저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북이도 있고, 또 김이나 또는 물고기를 키우는 양식장, 또 해수욕장에서도 우리가 해수욕을 하잖아요. 또 갯벌에서 체험도 하고, 또 낚시도 하고, 요트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 분야들이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가까워져 있어요, 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연어 이야기했잖아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연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연어는 우리가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우리가 먹는 연어는 전부 그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다는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한데, 이런 그 바다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 또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바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생존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다를 잘 지키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해양경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바다의 기능은 그냥 우리 지도인데요. 이제 전 지구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압도적으로 육지 땅보다 많은데요. 이 바다가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왔잖아요. 그 물이 이제 바다잖아요. 또 물류의 핵심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배를 봤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빈약한 나라인데 외국에서 자원을 수입해서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데 어떻게 수출하냐? 다 배로 실어다 날리는 거예요. 9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이를 실어다 날리는 그 물건의 양이. 또 아까 이야기했던 생선, 물고기,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김, 미역, 이것이 바다 식물이잖아요. 우리 고급 식량원입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은 쌀밥이잖아요, 쌀이잖아요. 동남아 쌀을 많이 합니다. 중국, 일본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생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의 하나가 됐습니다. 10년 전부터. 국민 1인당 약 80kg 정도를 수산물을 1년 동안 먹습니다. 과거에는 노르웨이, 일본이 1등이었는데 10여 년 전부터 한국이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 웰빙 이런 게 중요도가 높아지니까 육류보다는 수산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게 더 건강하다. 바다에서 바다에서 사는 생선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근데 대부분 수용성이에요. 이거 지방이 많이 있는데 육류나 어떤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비해서 건강에 유리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건강해지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전 세계 수산물 소비량의 1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도 되고 관광자원도 되고 또 지구의 공기 이것을 다 정화해주는 환경을 정화해주는 그런 장소 또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해군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다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수산생물자원, 광물자원, 공간자원, 생태 관광자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중에서 제일 잘 아는 게 이제 수산물. 근데 바다에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도 많습니다. 광물도 있어요. 광물. 또 요즘은 다들 여가 활동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의 자원으로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래서 이런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수산업도 있고 관광업도 있고 조선업도 있고 여러분들 잘 아는 여기 그 건설도 있고. 그래서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느냐? 연간 우리나라 134조 정도 됩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총액이. 종사자들도 약 한 53만 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하나의 막대한 경제 규모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분명히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계 산업, 해양 산업은 약 한 14.5조 달러. 감이 안 오죠, 얼마인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10%면은 적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 산업이 굉장히 선진국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직업이 어떤 거 있느냐?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것도 중요할 수 있잖아요. 바다 관련 직업이 뭐가 있을까? 선장, 항해사, 이런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 직업. 해기사라고 그래요. 선박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땁니다.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이걸 해기사라고 하는데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선 있을 수 있겠죠. 저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관련 대학이나 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해양 또는 수산계 고등학교나 대학을 가서 국제 라이센스 면허를 따면은 대형 선박을 운전해서 외국을 다니는 것이죠.
저 파이로트 도선사 아저씨 지금 사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선사 아저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죠. 매년. 그 다음에 그 화물 선박에 실려져 있는 화물 등 물건들을 검사하고 양도 체크해야 되고 상태도 또 봐야 됩니다.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기 컨테이너 부두인데요. 우리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광양항이라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부산 컨테이너 항이 제일 크고, 근데 광양항 전체 인구가 한 1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광양항이 좀 더 발전하고 활성이 되면은 광양 사람들 15만 명은 전부 이 컨테이너 부두에서 일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활성화가 덜 되고 있어요. 부산항은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래서 광양항이 점점점 조금씩 앞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부산항 못지않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선 분야의 세계 1등이거든요. 우리 삼성조선소, 현대조선소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5대 조선소를 우리나라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조선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원양어선에서 고기를 잡는 건데요. 저기 오른쪽 그림은 그물을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쳐서 참치를 잡는 원양어선입니다. 참치라는 고기는 독특한 고기인데요. 아주 비싼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 참치캔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참치회로도 먹어봤을 거예요. 이 참치라는 고기는 보통 사이즈가 크기가 큰 것들은 2m도 넘는 것도 있어요. 200kg, 300kg까지 갑니다. 200kg가 넘는 것은 한 마리 얼마가 되느냐. 매년 1월 2일 날 일본 어시장, 도쿄에 있는 어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산물 경매를 하는데 참치 경매합니다. 1월 2일 날 첫 경매예요. 지금까지 기록. 가장 높은 기록이 한 마리에 10억이 넘었습니다. 10억이. 한 마리. 일본 사람들은 참치를 너무 좋아하죠. 우리 좋아하는 거 한 100배는 좋아할 거예요. 이 참치라는 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데 속도가 60에서 80km로 헤엄을 칩니다. 참치는 멈추면 죽습니다. 참치는 자기 스스로 호흡을 못해요. 입을 벌리고 물속을 다니는 거예요. 물에 들어있는 산소를 체내에서 공급을 합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치라는 고기가 일반 고기하고 좀 많이 다르죠. 참치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멸치입니다. 멸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참치 양식을 하면 큰 돈을 벌겠죠. 10억씩 하니까. 기술자들이, 즉 양식하는 사람들이 참치를 작은 알에서 새끼, 그 다음에 어미고기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완벽하게 양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여수 앞바다, 목포 앞바다에 참치 양식하면 되겠네? 근데 못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 마리에 100억 주고 3억을 정도로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죠. 과학적으로는 양식이 가능합니다만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참치를 100kg 정도의 참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료, 먹이를 주는데 우리 고등어를 100kg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등어를 3톤 이상 먹여야 돼. 우리가 고등어 먹을 고기도 없는데.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수산질병관리사도이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어류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수의사처럼 의사입니다. 의사. 수산 해양 관련 대학에 이런 학과가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아쿠아리스트, 여러분들 한화 아쿠아리움이랄지 뭐 이런 그 수족관, 대형 수족관 가봤을 건데 거기에 생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물고기를 키우는데 거기에서 그 동물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또는 쇼도 보여주잖아요.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관객을 위해서. 물고기도 또는 다른 생물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이런 그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쿠아리스트라고 합니다. 요즘도 이런 게 이제 그 새로운 관광 분야에 대두되고 있는 분야가 되겠죠. 또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낚시 객들이 다른 그 취미 활동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등산이 제일 취미라고 했는데 요즘은 낚시가 취미라는 낚시객들의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미래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양식 등 해양산업이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1980년대에 주장을 했습니다. 피터 트리거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는 인터넷보다 양식에 투자하는 게 돈 된다. 윌리엄 하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이후로는 양식이 주력 산업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 양식이 중요하냐? 양식은 식량이에요, 식량.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지만 전 지구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계속. 우리나라는 줄어들지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늘 식량이 부족해요.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 육상에서는 한계입니다, 한계. 벼를 재배하고 옥수수를 재배해서 식량을 채우는 게 한계입니다. 어려워요. 안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양식을 통해서 바다에서 그걸 찾자라는 겁니다. 이 훨씬 이전에 미래학자들이 이런 걸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앞으로 바다를 이렇게 이용한다는 걸 하나의 그 그림입니다. 스마트 양식장도 있고 항만, 배를 접안하는 항만도 있고 또 바다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풍력단지도 있고요. 또 석유 같은 자원을 바닥에 있는 자원들을 채취하는 저는 해양 플랜트, 바다 목장, 저기는 물고기를 키우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된 데를 원상 복귀시키는 서식지 복원, 뭐 오염원 관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사람이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기술이 충분히 이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빌딩을 지어서 양식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키우는 거예요. 빌딩을, 육지에서. 이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대한민국 김이 세계 1등이죠. 수산물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김입니다. 김 수출량이 매년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김 재배할 때가, 양식할 때가 부족합니다. 육상에서 하자. 우리는 김을 겨울에만 하는데 육상에서 365일 김을 생산하자. 이런 아이템에서 시작이 된 게 육상 양식입니다. 저기에서 우리 하우스에서 딸기, 뭐 상추, 야채 재배하듯이 물고기나 김이나 미역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 지금까지는 그 해양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해양 산업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우리 전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되는 해양, 바다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는 누가 관리하냐? 해양 경찰이 하죠. 해양 경찰이. 해양 경찰이 하게 되는데 1954년도 아주 오래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경찰은.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인천에 있어요. 본부가. 그래서 5개 지방청, 21개 해양 경찰서가 있는데 그림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해양 경찰은
지금 전체 인원이 경찰관 인원이 약 한 15,000명에서 16,000명 정도 됩니다. 일반 경찰 아저씨들은 우리 파출소, 우리 광주에도 많잖아요, 경찰 아저씨들. 전국의 경찰관들이 약 10만 명 되거든요. 해양경찰은 거의 10분의 1 정도 돼요. 10분의 1. 한 15,000명. 근데 지키는 바다는 우리 육지 국토 면적의 4배 반을 지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5배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치안 활동을 합니다. 실말로 불법행위, 즉 나쁜 사람도 잡아들일 수 있고, 주로 바다에서는 사람보다는 배겠죠. 지나다니는 선박이겠죠. 우리나라 바다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다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바다에 외국 선박들이 마음대로 다닌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는다? 외국 선박이? 우리 재산을 뺏기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원을 지키고, 또 우리 바다를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늘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염 물질을 바다에 버리거나 또는 유해 물질이라고 해서 독성 물질들을 바다에 의도적으로 버리거나 이런 나쁜 사람들, 나쁜 선박들을 단속을 하고 또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는 광주와 가까운 목포에 해양경찰서가 있고, 여수에도 있고, 완도에도 해양경찰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에도 해양경찰서가 이제 생길 예정인데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국토의 4.5배 정도를 지킨다. 우리가 잘 아는 독도 있고, 또 서쪽으로는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뭐 이렇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인데요. 여기를 타켓으로 해서 경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경은 해양경찰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바다, 우리 바다다. 이게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 바다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되는 불법 외국 선박들에 대한 경비 작전을 하고요. 또 범죄도 단속하고요. 또 지나다니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합니다. 또 기름이랄지 다른 또 화학물질이랄지 바다에 이렇게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감시하고 또 대응하는 그런 일을 쭉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독도입니다. 독도는 우리와 일본이 항상 대치하고 있어요. 독도 주변에는 해양경찰에서 가장 큰 함정이 5,000톤인데 2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척이 있는데 2척이 교대로 독도 주변을 경비를 합니다. 매일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쪽에 일본 해양경찰 경비함도 독도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해양경찰 경비 함정이 대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본 친구들이 자꾸 오잖아요. 우리 쪽으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꾸 점유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독도 주변을 순찰을 합니다. 해양경찰 5,000톤 경비 함정이. 그래서 일본이 다가오는 것을 적극 차단하는 것으로 4마일 접근, 여기 보면 40마일 접근, 12마일 접근인데 멀리서부터 가까이 오면은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중국하고 또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본도 있지만 중국도 있잖아요. 제주도 아래쪽에 이어도라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이어도. 그 섬에 물속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해양과학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자꾸 옵니다. 또 중국 해경이 자꾸 와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멀어. 제주도보다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비행기로 매일 순찰을 합니다. 중국 어선이라 할지 중국 해양경찰 함정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 거죠. 막는 거. 그래서 이런 중, 한일 항상 양 해양경찰관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림은 왼쪽에 서해잖아요. 목포 있고 제주 있잖아요. 왼쪽에 그 하얀 점들은 뭐냐? 저게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점 하나가 배 한 척입니다. 수천 척이 있죠. 저렇게 많은 배들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중국 배들이 와서 조업을 해요.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는다. 우리 어선들은 저기 가지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무서워서 못 가요. 너무 많아서. 저 많은 중국 어선들이 다 불법은 아닙니다. 다 불법은 아니에요. 우리도 중국 바다 갑니다. 우리 어선들도 중국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서로 1년에 1,700척씩만 서로 교류하자. 그래서 우리 배도 1,700척이 중국 앞바다로 가고 중국 어선도 1,700척이 우리나라로 와서 고기를 잡는데 우리는 잘 안 갑니다. 중국으로. 왜 안 갈까요? 우리 어민들이 왜 중국 바다에 가서 고기를 안 잡을까? 왜? 맞아요. 고기가 없어. 너무 많잖아, 중국 배들이. 자기들이 너무 많이 잡아요. 근데 우리나라 바다에는 우리 아까와 같이 해양경찰이랄지 해양수산부랄지 이런 국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산자원, 즉 물고기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어선들은 자기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잡는 겁니다. 몰래. 그래서 우리 해양경찰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해서 왜 우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느냐? 벌금은 벌금. 잡히면 한 척당 5억씩. 원래 2억 5천이었는데 작년부터 5억으로 올렸습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벌금을 많이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 고기를 잡다 걸리면 폐가망신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같이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벌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뭐 5, 6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은 여전히 어떤 특정 시기에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저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조업을 합니다. 이럴 때는 해양경찰이나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하겠죠. 자, 해수욕장, 여러분들도 막 이제 여름이니까 갈 건데, 이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 직원들이 전국에 273개 정도 해수욕장이 있는데, 안전관리 지도하고 안전관리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경찰관들은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교육을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는 여러 가지 뭐 쓰레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상에서 우리가 사는 육상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바다로 들어오는 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최근에 비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시냇물을 통해서 강으로 흘러가고 그 강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바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빗물이 싣고 오는 경우죠.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와 같이 그 정화 활동도 하고요. 운항하는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이 돼서 저런 기름이 유출이 됩니다. 저 시커먼 기름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다 죽겠죠. 몇 년 동안 저 기름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살 수가 없는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런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 저런 것들을 해양경찰이 역시나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건데 허베이 스피리토라는 저기 그 선박 유조선 사고인데요. 12,000톤이라는 기름이 바다에 유출됐습니다. 피해가 6천억 정도 되는데 저 6천억은 정확히 집계된 게만 6천억이고 내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금액은 10억, 약 10조가 넘습니다. 10조.
우리 어민들이 다 뭐 얼마 피해봤다 접수를 받아보니까 피해 금액이 10조가 넘습니다. 실제 보상은 약 7천억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정확한 증빙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요. 지금까지 이제 그 해양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해양경찰은 국가 존립의 기본이 되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양경비 고도화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해양 영토인 독도, 이호도 주변 해역의 경비 활동과 불법 주업 외국 어선 단속, 해양 테러 예방 및 해상 교통 관제 선진화 등의 다각화된 전방위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당당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해양법질수 확립은 선진 인류 국가를 구현하는 기본 토대입니다. 해양수산 관련 범죄, 민생침해 범죄와 국제범죄 수사를 통해 해양 영토 거주민들이 해양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국민 권리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한 연안 해역 안전관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양 재난관리 활동,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수상레저 안전관리 활동 등 현장 전문성 중심의 해양 안전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해양 환경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약속하는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점검과 감소, 순찰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방제 훈련, 장비 확충, 국제 협력을 통해 방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해양 경비로 믿음직한 해양 주권을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 보호와 국민 편익 중심의 해양수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현장 전문성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 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완벽한 방제 조치로 국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 주권 수호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맡겨주십시오. 해양 법질 성립 선진 국가의 필수 조건입니다. 안전한 바다 국민과 함께합니다. 깨끗한 바다 해양 경찰이 만들겠습니다. 지금 보신 그림은 해양경찰청에서 만든 홍보 영상인데요. 약간 그 특공대 위주로 만들어져 있지 이렇게 매번 위험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해양경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해양경찰 배를 운전하는 사람도 해양경찰인가요? 해양경찰은 모두 배를 운전할 수 있어야 하나요? 네, 우리 어린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해양경찰 배를 운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경찰관이죠. 해양경찰관입니다. 우리 도로에서 그 경찰관 아저씨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막 경광음 울리면서 다 경찰관 있는 것처럼 해양경찰 배를 운전하는 사람도 다 해양경찰관이고, 그래서 모든 해양경찰관은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즉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런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해양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은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일반 대학이나 일반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해양경찰 시험에 합격하면 1년 동안 또 경찰 교육을 받습니다. 이때 선박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해양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제일 잘 대답할 수 있어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신체 건강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되고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쉽게 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공무원이니까 우리 공무원법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되겠죠. 제가 우리나라에 해양경찰 학과가 있는 대학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학과가. 전국에 일반 경찰학과는 한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 대학에 전문대학까지 해서 뭐 한 150개가 넘습니다. 해양경찰학과는 국립대학에만 5, 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학과로 가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1년에 해양경찰관을 1000명 가까이 뽑는데 대학 졸업자는 몇 명이냐? 다 합해서 400명이 안 돼요. 나머지는 일반 공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입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굳이 해양경찰학과 아니어도 우리 일반 경찰 아무나 될 수 있잖아요. 일반 공채 시험을 보면은 또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인데요. 이제 아이들이랑 여름철에 바다를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한테 저희는 조심해라라고는 하는데 이게 정확히 아이들한테 뭘 조심하라고 알려줘야 되는지 저희가 꼭 기억해서 아이에게 알려줘야 될 안전수칙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안전수칙은 너무 많죠. 바다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그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너무 많은데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수욕장 가면은 소방관이나 해양경찰관들이 거기에서 다 그 안전 지도 활동 하거든요. 우선은 그분들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또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 어떤 기본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어린이들에 맞는 이 구명조끼가 별도로 있거든요. 아직 그 좀 적은데 한 학년 지나면 이렇게 또 크잖아요. 너무 아까우니까 작았을 때 입는 것을 입힌다. 이건 절대 안 되고 그 체형에 맞는 안전조끼를 반드시 바다에 나갔을 때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조끼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안전조끼가 그냥 비닐로 만들어져서 바람만 들어가는 걸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인식을 할 건데 그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 구명조끼는 사람이 물에 빠졌잖아요. 정신을 잃었어. 코와 얼굴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도 정신을 잃었는데 조금 시간이 10초, 20초 지나가면 하늘을 보게 딱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조끼를 정상적인 제품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착용법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목 주변으로 감싸는 게 있거든요. 그게 원상 복귀를 고개를 반드시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숙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해양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해양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 해양경찰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제 생각했을 때는 이 국토수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 불편한 관계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이거든요. 이 바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지구가 공유하는 거예요.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권수호 차원에서 해양경찰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체 건강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적당하게 해야 되고 또 저희 학과 들어오는 여학생들 수가 약 한 30% 되거든요. 남학생이 70이라면 여학생들도 해양경찰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남학생들은 해양경찰이 너무 쉽게 돼요. 여학생들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학생들은 굉장히 여학생들은 나름 장점이 많이 있는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해경이. 그래서 공부도 적당히 잘 해주셔야 되고 건강하게 운동도 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체력이 100점 만점에 20점이나 됩니다. 체력이 경찰관이니까요. 첫 번째 질문은 중국과 일본의 배가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왔을 때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나요? 우리나라 해양경찰 선박에 충돌이 일어나면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두 번째 질문은 해양경찰과 해병대의 역할이 다른가요? 세 번째는 교수님은 어떻게 해양경찰에 관심을 생기셨나요? 한꺼번에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두 번째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 해양경찰은 경찰이잖아요. 해병대는 군인, 아미. 군인과 경찰은 분명히 다릅니다. 군인은 무기가 총인데 권총도 있지만은 M16, 개인 화기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를 다루죠. 경찰은 권총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특공대만 개인 화기를 다루고요. 그래서 아주 그 경찰관들은 무기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해병대는 목적이 국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니까요. 완전히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바다에서 충돌 수시로 일어납니다. 뉴스에 안 나온 것도 많죠. 거의 일촉즉발 선박과 선박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밀어내기 합니다.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 합니다. 우리 그 불법 중국 어선들이 저항을 강렬하게 하는데 우리 해양 경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뭐 왜 경찰이 돼가지고 총을 못 쏘지? 저 중국 어선 선원들이 너무 강렬한데 막 무기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경찰관이라 총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또 환경이 아니고 초기에는 고무탄을 쐈습니다. 근데 요즘은 더 강화해서 진짜 총기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문제에 문제가 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는 독도 문제하고 가장 아까 첨예하다 그랬죠. 1년에 뭐 10번 일어난다, 20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그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독도 주변의 해양 환경을 조사하는 연구선들이 가면은 갑자기 일본 경비정이 오는 거예요. 자기 바다에 왜 한국 조사선이 조사를 하느냐, 우리 바다를. 우리 독도 주변에 일본의 해양대학 실습선들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우리도 바로 반응하지요. 그런 경우가 이제 여러 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남해에서 제주도 부근에서 중국 해경하고도 거의 흡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뭐 해양 환경에 관련돼서는 그 공부를 쭉 해왔는데 그래서 그 당연히 해양 경찰하고 밀접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그 전남대학은 이제 해양경찰학과가 생긴 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졸업생들도 나옵니다. 지금 뭐 우리 졸업생들 굉장히 많이 있죠, 전국에. 그래서 늘 관심이 있고 뭐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교환을 왜 1700척으로 했나요? 제가 말한 그 강의 내용을 아주 잘 들었네요. 1700척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은 다 바다를 같이 쓰잖아요. 우리 바다, 일본 바다, 중국 바다가 다 이렇게 그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는 선으로 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0킬이라고 EEZ라고 들어보실지 모르지만은 이런 그 영역을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원래 바다는 같이 사용하니까 중국 앞바다 가서 우리나라 어민들이 가서 고기도 잡고 중국 어민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고기를 잡았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업협정이라고 이제는 각자 바다에서만 고기를 잡자. 이렇게 그 서로 이제 협약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면 어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한국 쪽에서 나는 고기를 잡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또 우리 한국 어민들도 일본 가서 잡았는데 일본에서 못 오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협약을 할 때 그러면은 1년에 한 1700척씩만 들어와서 조업하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우리나라 어선도 중국에 1700척이 가서 조업을 하고요. 고기를 잡고. 중국 어선도 우리나라 서해안에 와서 1700척 정도가 조업을 합니다. 고기를 잡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니까 문제가 되겠죠. 중국은. 우리는 안 간다 그랬잖아요. 중국 해역은 물고기가 없어요. 너무 황폐화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많지 않는 시간이지만은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해양경찰이 뉴스나 뭐 TV나 인터넷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홍보를 하는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부여를 합니다. 해양경찰청에서도요. 그래서 뭐 해양경찰의 날이니 아니면 5월달에 어린이날 같은 데도 실제 뭐 바다 사진 또는 그림 그리기 대회 체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데 직접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가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수에 가면은 동백골이라는 그 돌산에 있는데 수족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거북이가 있어요. 터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거북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뭐 거의 공짜처럼 이렇게 전라남 도에서 운영하니까 시간이 되면은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도 하니까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바다 그다음에 해양경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